소득세는요, 언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될까요? 내가 세금을 줄이고 싶으면요, 놓치기 쉬운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여러분. 저는 세무사 양소희라고 하고요. 세무법인 운영하면서 강의하고 책 쓰고 있는 현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세금과 관련한 주제들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프리랜서 관련한 종합소득세,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프리랜서 분들 종합소득세 매년마다 고민이 많으시죠? 5월 달에 신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매번 막막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라고 했을 때는요.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러한 소득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6가지 소득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의 소득을 다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돼서 우리 소득세 앞에 종합자가 붙었다라는 것이죠. 즉 종합소득세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 가지 소득, 이 6가지 소득을 다 합산해서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 프리랜서 분들과 관련된 소득이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당연히 사업소득이 되겠죠. 내가 프리랜서로 받는 소득은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내가 원천징수 3.3%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더 유리한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둘 다 우리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도 있다. 요즘에 투잡 많이 하시죠? 회사를 다니시면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내 회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득세는요, 언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득세는요, 1년에 대한 소득을 합산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천징수로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그때그때마다 세금을 미리미리 3.3%씩 떼이고 있죠. 이걸 바로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내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마다 3.3% 미리미리 납부한 세금은요.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미리 납부한 세금, 즉 기납부세액으로서 나중에 차감이 되는 형태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요. 그 원천징수된 세액은 잊지 마시고 5월 달에 신고 납부하실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대상자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랜서 분들은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든 그렇지 않던 어쨌든 사업소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개인 사업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 즉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법인이 아니라면 나의 사업소득으로서 5월 달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분들도요, 사업소득으로서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3.3%가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를 받는 경우가 간혹가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소득의 종류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프리랜서 분들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서 3.3% 원천징수를 받으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가끔씩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작가 활동을 하는 작가인데 가끔씩 강연을 간다라고 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 강연에 대한 소득은요, 가끔씩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서 5월 달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다만 이런 기타 소득으로서 3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서 납세무가 종결됩니다. 그렇지만 3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서 우리 5월 달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반드시 신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연금소득인데요. 공적 연금이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을 들어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1,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요즘 투잡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소득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월 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지만 그 근로소득뿐 아니라 다른 사업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5월 달에 다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부러우신 분들이죠. 이자와 배당 소득 이걸 합해서 우리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요. 그런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5월 달에 별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5월 달에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프리랜서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일단 프리랜서라고 했을 때는 내가 물적 시설이나 아니면 인적 자원 없이, 즉 직원이라든지 사무실 없이 나 혼자 내 몸이 재산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프리랜서잖아요. 이러한 프리랜서에 해당하게 되면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내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당한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내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서 납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점이 우리 프리랜서 분들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사항일 텐데요. 내가 만약에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죠? 일단 근로자인 경우에는요,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에 종속돼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2월 달에 연말정산으로서 다 모든 것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5월 달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이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알아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사업자가 내야 되는 세금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인데요. 내가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하게 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합소득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금이 되겠죠.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비용 처리해야 내가 낼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천세라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매월, 즉 지급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부가가치세는요, 1년에 2번, 1월과 7월이고요. 두 번째 종합소득세는 5월 달, 그리고 원천세는 인건비 지급일에 다음 달 10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세금들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종합소득세일 텐데요. 매년 신고를 하면서도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막상 신고하려고 할 때마다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요. 프리랜서 수입 금액별로 이렇게 신고하세요라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수입 금액 기준으로 6천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 즉 D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자, 일단은 수입 금액이라고 했을 때는요, 매출액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6천만 원이 넘어가면서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안내문이라는 걸 받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카톡으로도 많이 오고요. 우편물로도 안내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안내문에 나와 있죠. 나의 신고 유형, 즉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간편한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내가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되는 장부 기장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러한 장부 작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6천만 원 이상의 수익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요. 복식부기로서 장부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복식부기라는 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할 때 복잡한 방법, 즉 차변과 대변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혼자서 작성하기보다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비록 간편장부 대상자지만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세액을 깎아주는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이 6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게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록 내가 간편장부를 해도 되겠지만 복식부기로 했을 때 세액 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복식부기로서 신고 납부를 하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인데요. 수익금액 기준으로서 2,400만 원이 넘어가면서 6천만 원에 미달하는 구간인데요. 자, 이러한 경우도 당연히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는 굳이 복식부기로 신고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현실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 공제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유형대로 그대로 간편장부로서 신고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인데요. 수익금액 기준으로 2,400만 원 이하인 간편장부 대상자 분들은요, 거의 세금이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직접 홈택스에서 단순 경비율로서 추계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계 신고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지만 모든 사업자가 다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한 수식으로 추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계신고의 유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준경비율 대상자, 그리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추계신고를 할 때 일정한 비율을 비용으로서 인정을 해주는데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은 비용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추계신고했을 때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아닌 단순 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나오지 않고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단순 경비율 대상자이면서 2,4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계 신고로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 세 유형이 아닌 나머지 유형분들인데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A, B, C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말 그대로 나는 복잡한 방법으로서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겠고요.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간편장부라든지 아니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통해서 복식부기로서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 기준으로 7,500만 원이 넘어가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직접 판단하시는 것보다는요. 안내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안내문은 4월 말쯤에 카카오톡이라든지 우편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홈택스를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나의 안내문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126번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형별로 신고 방법 추천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내가 절세를 하고 싶으면 이러한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비용 챙기기입니다. 자, 우리 소득세는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겠죠? 이 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이 소득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줄이고 싶으면요. 당연히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로 수익을 줄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수익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돈은 최대한 많이 버셔야 되니까 수익은 최대한 많이 가져가시되 비용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해주시는 게 우리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비용을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아무리 비용을 많이 지출했어도 이거에 대해서 증거가 없으면 비용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 그리고 두 번째,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점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영수증인데요. 이 네 가지 증빙이 아닌 다른 것들은 모두 증빙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라든지 견적서 또는 간이 영수증 이런 것들은 법에서 정한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증빙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면 아예 방법이 없느냐? 자,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과 관련한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이 컴퓨터를 계좌이체로 구입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증빙은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지출이 있었다라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즉 입금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체 내역을 가지고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2%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고 비용이 모자라는 경우고 다른 법적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이체 내역을 가지고 비용 처리를 받으면서 2%의 가산세를 부담하고도 절세 효과가 큰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놓치기 쉬운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휴대폰 요금입니다.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휴대폰으로서 업무를 보게 되실 텐데 이러한 휴대폰 요금도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서 인정이 가능한데요. 휴대폰 요금을요, 일반적으로는 뭐 자동이체라든지 또는 카드사 연결해가지고 결제를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통신사에 전화를 하셔서 나의 사업자 등록 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해주시면 이런 경우에 사업자 등록번호로서 세금계산서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관련입니다. 자, 이것들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똑같이 밖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내 직원들이랑 먹었을 때는요. 그 밥값은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고 직원이 아닌 거래처 사장님, 클라이언트와 밥을 먹었다. 그런 경우에는 접대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내가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밥값도 복리후생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 특성상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는 접대비로서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 결혼하시거나 아니면 부고 문자를 보내서 조의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부조금 내거나 축의금 낸 것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내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증빙을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증빙을요, 청첩장이라든지 부의문 이러한 것으로서 증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첩장 받으시면 잊지 마시고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종이를 받으셨을 때는요, 사진 찍어서 보관을 해주셔야 한 건당 20만 원의 접대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직원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직원 명의로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이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급한 대로 직원이 출장 갔다가 본인의 직원 카드를 사용한 경우, 그런 경우도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기 때문에 카드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비용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분들, 그리고 자가 사업장인 경우에는요, 이자를 매월 내실 텐데요. 이러한 이자에 대해서도 내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증빙은요, 은행에다가 원리금 상환 내역서를 별도로 요청해 주시면 이자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관리비가 있잖아요.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 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관리단, 따로 관리단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당에 요청을 하셔서 사업자 등록번호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별도의 관리단이 없는 경우에는 가스공사, 수도공사에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절세 방법은요,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비용 처리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서 세금이 계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로서 또 한 번 차감이 되는데요. 이러한 소득 공제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부양가족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죠? 내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는데요. 자, 어떤 요건들을 챙겨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내 자신을 부양해야 다른 가족들도 부양할 수가 있겠죠. 즉, 본인에 대한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소득 공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는요,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나의 엄마 아빠뿐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의 직계 존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배우자의 부모님도 나의 직계 존속으로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직계 존속으로서 부양가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만 나이로 60세가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고, 물론 소득은 없으셔야 되겠죠.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 20세 이하의 나이 그리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직계 비속으로서 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 되면요, 한 명당 150만 원의 소득 금액, 줄어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꼭 챙기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부양가족에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우대자 공제라는 게 있는데, 내 부양가족 중에서 만 나이로 70세가 넘어가신 분이 계시다면 한 명당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공제인데요. 우리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큰 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당 200만 원인데요. 나의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계시다면 한 명당 200만 원의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는 세법상 장애인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야 장애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세법에서는요, 장애인 등록증 여부와 관계없이,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이 관절염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시기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러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러한 소견이 있다라고 소견서를 받으시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으로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염이라든지 암 같은 중증 환자분들도 우리 세법상 장애인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의사의 소견서를 준비하셔서 이 2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공제인데요. 한부모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부녀자 공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 50만 원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 공제를 받으시게 되면 내 소득 금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나의 세금 자체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공제 혜택 꼭 챙기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프리랜서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종합소득세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